한미일 안보 협력의 새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 삼국 정상들의 단독 회의가 끝났습니다.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은 두 번째 삼국 정상회의는 내년 서울에서 개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한미일 삼각협력의 급속 진전에 따라서 한반도 주변 정세도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김인한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 오늘 새벽에 귀국을 했습니다. SNS에 미일 정상과 한미일 협력을 위한 새 장을 열었다라는 평가도 올렸고 외신에서 이 만남에 많이 주목하고 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전반적으로 좀 어떤 평가하시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번 한미일 회담 새 장을 열었다, 삼국 간의 협력의 새 장을 열었다고 평가를 했고 하셨는데 저 역시도 굉장히 성공적인 회담이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 이번 회담의 상징적 의미를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뭐 지금까지 한미일 정상들이 다 같이 잠깐 만나는 경우는 일종의 무슨 큰 회의에서 뭐 의례적으로 만나는 그런 것이었다면은 이번에는 캠프 데이빗에서 7시간에 걸쳐서 삼국 정상들이 회의와 또 오찬을 곁들여 가면서 긴 시간 동안 진지한 얘기를 나눴다는 그 세 나라가 한 자리에서 단독으로 회담을 열었다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결코 낮게 볼 수가 없고요. 그리고 뭐 장소의 문제도 역시 큰 상징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캠프 데이빗이요? 캠프 데이빗이요. 네, 캠프 데이빗이라고 하면은 미국의 주요한 그런 외교 이벤트가 열리는 곳으로 잘 알려져 있고 또 무엇보다도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2021년 취임한 후 뭐 여러 정상을 만났지만은 캠프 데이빗에서 개최한 회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첫 손님으로 한국과 일본의 정상을 초대해서 미팅을 했다는 것은 여러 큰 상징적인 의미가 또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상징적인 의미도 중요하지만은 사실은 한국, 미국, 일본 간 이 협의의 제도화를 이뤘다는 것이 이번에 아마 가장 큰 성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떤 현안 아니면 위기가 발생 시에 삼국 정상들이 바로 한라인을 통해서 소통을 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했고요. 또 무엇보다도 삼국 정상회담의 정례화, 연 1회 이상 만나겠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을 했는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EU의 정상들이 사실 연 4회 이상이라고 정례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한미일 회담, 이 협력 관계가 특히 미국, 한국, 일본 이 모두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으로 이제 다가오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공동 인식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또 이 삼국 정상회담의 정례화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앞으로 다가올 선거 사이클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미국 대선 같은 경우 이제 내년 11월로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미리 가동이 된다면은 이제는 누가 오더라도 어느 나라에서 어떠한 정상이 오더라도 그리고 또 양국 간에 뭐 한미 간에 아니면 미일 간에 아니면 한국과 일본 간에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일단은 같이 만나서 얘기해야 되는 그런 틀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정기적 만남이 가능한 제도가 만들어졌다는 것도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이 제도와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은 사실은 이제 정상 간의 회담뿐이 아니고 이번에는 장관급 회담 그리고 안보실장 등 이제 고위급 회담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약속을 했어요. 이 미팅들도 이 회담들도 정례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 이 분야가 뭐 재무장관들의 회담, 그다음에 산업부 장관들의 회담, 뭐 인도 태평양 관련 회담, 그리고 뭐 여성 문제 등 여러 가지로 지금 퍼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협력도 분명히 다층화되고 이제 복합화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봤던 가장 어떤 중요한 점 이건 한국의 위상이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애시당 처음부터 우리 바이든 대통령 이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걸어 나오면서 한국 그다음에 일본을 향해서 굉장히 능력 있는 국가들이고 또 미국의 필수 불가결한 동맹들이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 우리 특히 한국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정치적인 용단 이것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도 한국의 어떤 높아진 위상 이것들을 증명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첫 한미일 정상회의는 어제 성공리에 마쳤고 이제 두 번째 정상회의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에서 개최를 하고 싶다는 의견을 냈는데 이게 바이든 대통령이나 기시다 총리와도 얘기가 됐던 사안인지 궁금한데요. 저도 그 내용을 이제 언론을 통해서 봤고
저도 그이가 과연 그 자리에서 서로 합의가 있었는지 그것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네. 하지만은 일단은 한미일 정상회의를 1년 1회 이상 개최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회의는 한국에서 개최할 것을 제안하는 것은 굉장히 대의 명분이 있는 행동이고 또 두 번째로 저는 이게 좋은 제스처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은 미국과 일본은 이렇게 경제 규모로 큰 나라들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러면 한국이 거기 있으면은 뭔가 작은 파트너로서 생각이 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여기서 주도적으로 행동을 한다. 두 번째 회담 서울에서 개최하자라고 그래서 던진 거는 매우 좋은 어떤 제스처였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 11월에 미국에 대선이 있고 우리는 4월에 또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총선이 있지 네, 않습니까? 네, 네. 이런 상황을 좀 염두에 둔다면 한 언제쯤 개최를 하게 될까 이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글쎄요, 저도 만약에 그냥 보통 사람의 입장에서 예. 생각을 한다면 아무래도 날씨가 좋은 5월이나 5월. 그다음에 가을 10월 이럴 때를 생각하면 좋겠지만은 내년 한국과 미국의 정치 스케줄이 정말 빡빡하잖아요. 네, 한국 같은 경우 말씀하신 대로 4월 총선이 있고 예. 미국은 11월이지만은 사실 1월부터 이미 대선 모드로 본격적으로 다 그렇죠. 들어가기 시작할 때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글쎄요 가능하다면은 내년 초가 되지 않겠습니까? 전 그냥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사실 이번에 만약에 3국이 또 정상회의를 하게 된다면 이번에 채택된 것들과 또 나아가서 어떤 특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에 대한 도출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계시는지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행이지 않습니까? 회담에서 도출되고 그다음에 합의된 내용이 이제 이행이 돼야 되는데 앞으로 이제 몇 달간 향후 몇 달 동안 어떤 구체적인 행동이 나오는지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제가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최근에 한국과 미국 같은 경우 특히 보여주고 있는 어떤 행동들이 예. 그냥 합의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이행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렵고 민감한 문제였던 강제징용 해법 문제 같은 경우를 앞장서서 해결했다든지 그다음에 또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4월 말에 있었던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미국이 이제 핵 확장 억제라는 것을 제공을 한다라고 하면서 핵 잠수함이 전개될 거고 공중 능력이 전개될 것이다.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이번에 한국과 미국 같은 경우 보여준 것이 약속을 잘 지키고 있고 분명히 합의한 것에 대해서는 이행을 옮기고 있기 때문에 저 역시 이번에 한미일 이번에 합의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기대를 갖고 예. 또 긍정적인 관점에서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많은 이야기들을 했고 특히나 안보적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텐데 워싱턴 선언 이후에 안보에 대한 이야기 계속하고 있고 이번에도 준군사 어떤 준동맹 협력 수준까지 오지 않느냐 한라인 얘기도 방금 전에 해주셨고요. 근데 이런 와중에 사실 우리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일본과의 관계, 일본이 또 기시다 총리는 지금 오염수 시찰을 한다고 하고 있고 우리에게는 좀 과거사 문제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정말 그만큼 갈 수 있을까 이에 대한 전망 교수님 궁금합니다. 글쎄요, 무엇보다도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도출된 것은 예. 한미일 협의체라는 것에 일단 우리가 방점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동맹이란 얘기는 아니고요. 또 실제로 합의문 이후 발표된 정신 원칙, 캠프 데이비드 원칙 정신 이런 데를 들여다봐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번 회담의 결과, 이 협의체라고 하는 것이 한미 동맹, 그다음에 예. 미일 동맹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군사 동맹으로 진화한다든지 아니면 준군사 동맹이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은 좀 이른 판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 한미일 간의 안보가 정말 동맹까지 가느냐 이것은 이제 향후 이 우리 동북아 지역 아니면 세계의 안보 지형에 달려 있지 않나라는 전망을 하고 싶습니다. 네. 방금 이제 일본과의 군사 협력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두 가지 말씀은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일단은 북한 핵이 고도화되고 있다는 현실을 우리가 좀 직시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렇다면 북한 핵에 그리고 미사일 능력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탐지, 두 번째로는 추적, 세 번째로는 요격, 네 번째로는 필요시 보복. 예. 타격 이런 모든 것에 대한 준비가 돼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한국 혼자서도 할 수 없고 미국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또 일본의 힘이 있으면 도움이 있으면 더 좋아질 수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는 3국이 가지고 있는 레이더 능력, 그다음에 위성 정찰 능력, 그다음에 무기 이 모든 것을 합쳐서 또
유사시에 그것을 본격적으로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한미일 간의 어떤 정기적인 군사 훈련 이것은 예. 반드시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북한 위협 고도화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내일부터 한미 연합연습이 시작이 되면서 북한 도발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 그러면 한미일 공약을 고려해서 북한이 이 도발 수준을 좀 조절할 거라고 보시나요? 북한이 이제 도발 수준을 조절할 때 아마 저는 저번 봄에 했던 수준이랑 비슷하게 아니면은 여전히 어느 정도 뭐 미사일 실험이라든지 그런 수준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한미일의 협력이 강화되고 이들 간의 관계가 공고화되는데 북한이 또 가만히 있으면 정말 소심해졌다 아니면 뭐 예. 자신감을 잃었다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으니까 그걸 싫어할 것 같아요. 아마 또 어떻게든 큰 도발로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안보 협력이 지금 한층 심화한 만큼 그 북중러의 발발이 커질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제기돼 왔는데 중국은 뭐 3국이 지역 안보를 해치고 있다고 주장을 했고 한미일 정상회담 성명 발표 6시간 만에 대만 해협에서 무력 시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까요? 이번에 삼국 정상회담 이후 발표된 선언문을 보면 분명히 재밌는 것은 중국이 굉장히 맞습니다. 많이 네. 언급이 되고 있고요. 사실 이 회담 전에 중국의 반응이 되게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왕이 외교부장이 했던 예. 말인데 한국과 일본 너네들이 머리를 금발로 물들여도 아무리 코를 높여도 너희는 미국 사람이나 유럽 사람이 되지 못한다. 이런 말을 이렇게 던진 적이 있거든요. 예. 그만큼 지금 중국이 어떤 느끼는 불편함 이런 것들이 잘 표현됐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지금 중국의 반발은 예. 이번에 한미일 관계가 공고화된다, 그다음에 더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예견되어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중국의 어떤 반발도 같이 커질 것이라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예상하고 있었던 바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중국뿐이 아니라 러시아 모두가 다 대상이 되겠지만은 한국과 미국, 일본 3국이 결속을 하고 지금 이제 캠프 데이빗의 정신 그리고 그 원칙을 받들면서 실제로 협력과 그 관계를 결속해 나간다면은 우리 담대하게 이 도전들 헤쳐나갈 수 있지 않으리라 예.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그 중국이 이번에 입장 낸 것 외에 지금 뭐 유럽이나 글로벌 신흥국 혹은 아프리카 대륙으로도 좀 중국이 눈을 돌려서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게 중국의 좀 어떤 속내일까 이 부분까지 좀 여쭤볼게요. 뭐 핵심은 미국 중심 질서에 대한 도전인 거죠. 중국도 이제 그만큼 강해졌으니까 뭐 이제 많은 우리 역사를 들여다보면 강대국의 행동 패턴이라고 하는 거는 경제력이 커지면 군사력을 키우고 또 군사력이 커지면 정치적 영향력을 확산하려고 하는 건데 중국 같은 경우는 특히 뭐 중남미, 유럽, 미국의 텃밭이란 데로에도 이제 경제적 침투,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미국에 대한 분명한 어떤 도전의 제스처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또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그다음에 중앙아시아 쪽에 확산을 하는 거는 중국 경제의 특징상 천연 자원에 대한 어떤 높은 의존도, 그다음에 무역에 의존하고 있는 경제 구조 때문에 뭐 해양 수송로의 확보라든지 육상 수송로의 확보라든지 그것을 안정적으로 할 필요가 있으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확산해 나왔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본 언론이 이 한미일 협력의 초점이 중국에서 북한에서 중국으로 좀 옮겨갔다 이런 보도도 내놨던데 또 다른 일본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북미 대화 가능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바이든 네. 대통령이 조건 없이 뭐 만날 수 있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인데 만약에 만난다면 또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과연 응할까? 이 부분에 대한 교수님 생각도 궁금합니다. 이번에 흥미로운 거는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이게 한반도 비핵화가 이제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에 이제 우리가 공식적으로 이제 한미일 3국이 이해관계를 같이 했다라는 인상도 받았고요. 예. 근데 이제 분명히 이번에도 또 얘기를 합니다. 이 3국 모두가 다 북한과의 대화에는 열려 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북미 아니면 미북 회담의 가능성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높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시간을 놓쳤어요. 북한이 특히 그 기회를 놓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에 트럼프 외교에 대한 반성 중에 하나가 트럼프식의 탑다운 아니면은 뭐 빅딜 이것은 결국
작동 안 했다.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그다음에 바텀업 방식으로 하겠다. 그럼 북한과도 얘기를 하겠다라는 것이 사실 점점 이제 커져가는 미국 내 목소리였고 예. 또 미국 역시 북한에게 대화에 대한 제의를 몇 차례 했었지만 뭐 코로나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북한의 그 현재 그 포커스가 뭐 빨리 저기 핵무기를 더 고도화해야 된다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그 대화 제의에 응하지는 않았었거든요. 예. 그럼 이제 지금 넘어와서는 내년 미국 대선인데 북한한테 시간이 있을까? 바이든한테 시간이 있을까? 그렇게 시간이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은 무엇보다도 바이든이 들어오고 나서 행정부 들어오고 나서 제1의 외교의 그 타겟이라 그러면 중국이었거든요. 중국에 대한 견제. 네.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지금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중국의 경제가 지금 많이 어렵다는 얘기도 들리고요. 네. 그다음에 미국 주도의 공급망은 지금 이렇게 확보가 되어가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외교적으로는 벌써 어떻게 보면 큰 스코어는 정치적 스코어는 바이든이 이제 굳이 얻은 북한을 셈이거든요. 건드릴 필요가 북한을 없다, 뭐 이런 굳이 생각이겠군요. 할 거라는 저도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네. 예, 그렇군요. 북한의 입장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북한 그래서 쇼이구 국방장관이 지난 열병식 때도 막 참여하고 북한과 러시아 점점 공고화되고 있다. 북중미 이게 뭐 북한이랑 우리랑 이렇게 계속 뭔가 어떤 식으로 해야 할까 이 생각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데 러시아가 북한의 연합 군사 훈련을 또 제안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과 러시아가 공고해지고 한미일이 회의를 하고 있고 이렇게 양극화되는 이 상황에서 이 국제사회에 대한 어떤 규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좀 갖고 있으면 좋겠습니까? 글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국제 규범,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런 국제 규범이 있다면은 무엇보다 영토 보전과 뭐 주권에 대한 존중, 예. 그것이 하나가 될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전 세계인들에게 어떤 무력은 어떤 분쟁은 평화적으로 해결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줬고 전쟁이라고 하는 건 너무 큰 피해를 그 해당 국가뿐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낳는다라는 거를 이제 배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영토 보전, 그다음에 주권 존중 그리고 분쟁의 평화적 해결 이것들이 이제 그래도 우리 전 세계 사람들이 공유하는 그러한 중요한 국제 규범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 두 번째는 뭐 핵무기 사용 금지, 그다음에 핵의 비확산 이것도 들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캠프 데이비드 문서에서도 핵 사용을 반대한다 이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러시아를 지금 대상으로 했다고 지금 생각이 되고 또 북한의 어떤 공세적인 핵 사용에 대한 어떤 독트린 여기에 대한 견제 이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이게 뭐 근데 핵무기는 정말 사용하지 말아야죠. 그래야죠. 너무 파괴력이 크죠.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김인환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관련된 이야기 좀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